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즐겁고 영광이고 뭐 또 좋은 말 없을까요? 일단 인지심리학이 뭐 하는 건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완전히 인간의 생각을 해부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학문적인 역사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걸 처음부터 언제 시작했냐면 1956년도에 미국의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걸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면 책에 보통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956년에 이걸 저희랑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컴퓨터 과학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협업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요. 그게 바로 요즘 너무너무 친숙한,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실제로는 인공지능이란 말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으시죠? 네. 왜 그래가지고 왜 우리나라에도 없는 특목고 하나 새로 생겼다. 알파고 뭐 이러면서 난리 났죠. 3번 연속 세대국 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헤드라인 굉장히 세게 뽑아내셨어요. 거의 이런 톤입니다.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 것 같이 뽑아내셨고요. 꼭 그러면은 꼭 케이블 TV 채널에선 터미네이터 전편 해줍니다. 자, 재밌게도요. 그런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기계한테 지고 컴퓨터한테 지는 우리 과정, 그 과정에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 심지어 위대한 기능을 확인해 나가고 있어요. 컴퓨터에 넣는 인간만이 가진 판단 센서. 사람은 2가지가 안 변합니다. 첫째, IQ, 기억력, 연산력, 이런 개별 능력은 안 변합니다. 성격 더 안 변하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안 변하는 사람인데 나는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안 변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뛰어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매 순간 매 초에 우리의 상태를 변화하는, 우리의 신체 상황까지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모니터, 센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 인간한테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10명의 면접관이 있는데요. 어떤 5명한테는 차가운 음료가 든 컵을 줘요. 다른 5분한테는 뜨거운 음료가 있는 컵을 줍니다. 1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진짜 재밌는 건요. 뜨거운 컵 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지원자를 따뜻하게 평가해요. 차가운 컵 들고 올라간 사람은 지원자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신체에 생긴 약간의 온도 변화를 자기 생각에 반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민감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물건을 잘 파는 판매원들은요, 언제 물건이 팔리는지를 알 수가 있답니다. 물건에 손이 닿기 시작하면 그 물건은 팔리는 거예요. 왜? 우리 모니터가, 우리 센서가 이 물건이 내가 내 신체와 이 물건이 닿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나는 이 물건과 인연이 생긴 거예요. 같은 신제품 냉장고를 평가해달라 그랬을 때 소비자 평가단한테 딱딱한 마룻바닥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평가해달라고 할 때와 푹신한 카펫을 걸어가게 해서 냉장고 앞에 도달하게 해서 평가해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디를 먼저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을 뚜벅뚜벅뚜벅 소리내서 걸어간 사람들은 차가운 이성의 뇌를 쓰기 시작하면서 냉장고의 냉동 능력과 얼마나 전기를 절약하는가를 봐요. 그런데 푹신한 카펫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벌써 머리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냉장고에 어디부터 열어보냐면 홈바부터 열어봐요. 자, 이제 신비로운 수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강제로 인위적으로 악플을 달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센서로 혹은 모니터로 자기 손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손을 씻게 하면 평상시 자기가 손 씻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씻습니다. 컴퓨터의 지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한다? 자, 이제 이 센서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센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만 열심히 그대로 놓고 연구할 때는 잘 안 보였습니다. 이 센서의 존재를 몰랐어요. 우리 인간이 컴퓨터한테 지기 시작하고 컴퓨터한테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IBM의 딥블루,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죠. 거의 20년 전입니다.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쇼한테 퀴즈도 졌죠. 저건 IBM의 왓슨. 그 다음 장면 뭐 보여드려야 될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의 이세돌 구단이 졌습니다. 우린 충격받았고 심지어 슬퍼했어요. 예. 전 국민이 이세돌 구단의 목소리를 알게 됐다는 거 외에는 지구 있는 역사죠. 재밌는 건요. 이 지구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저희 인지심리학은 오히려 인간만 가지고 있는 센서의 존재를 드디어 확인해 나갑니다. 자, 컴퓨터에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더 이상해져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인간이시죠. 좀 질문이 이상합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없는 되게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모른다는 대답이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인간의 뛰어난고 심지어 경이로운 능력이냐면요.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이 안다는 대답보다 무조건 느려요. 왜? 컴퓨터가 그걸 모른다는 건 자기 시스템이나 자기 하드디스크에 그런 파일이나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결과나 그런 파일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다 찾아야 돼요. 싹 다 찾고 난 다음에야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안다에서는 계속 컴퓨터한테 앞으로 계속 지겠죠. 모른다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컴퓨터를 이깁니다. 지금도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야 돼요. 왜? 컴퓨터는 정확함을 요하니 100점짜리 답을 내야 되니 싹 다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1초 안에 80점짜리 대답 얻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 죽으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안 찾아보고도 검색해보지도 않고 그게 나한테 없다라고 대답하는 독특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센서예요. 나를 보는 또 다른 눈. 메타인지. 이 능력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인지 위에 있는 또 다른 눈. 나를 보는 또 다른 눈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게 되게 재밌고 이걸 굉장히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메타인지는요. 왜 빠르냐면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 친하냐 안 친하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인간은 그게 일이든 기계든 사람이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의 내용이든 딱 봐서 그게 친하잖아요.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나 그거 알아. 혹은 나 그거 할 수 있어. 요 판단이 1초 안에 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친해요. 과테말라처럼. 그럼 뭡니까? 나 그거 몰라. 나 그거 못해. 이 판단이 1초 안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어중간하게 할 때예요. 미국 대통령 이름 알아? 그럼 사람들이 그럼. 룩셈부르크 대통령 이름은 모르지? 그럼. 근데 이런 걸 힘들어해요. 야, 영국 총리 이름은 기다려봐. 왜? 어중간하게 친하니까 이제 검색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괴로워해요. 인간은 왜 실패할까? 메타인지로 본 이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일을 1초 안에 끝나게 만들어주는 이 고마운 메타인지가 친하냐 안 친하냐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건 우리 인간이 왜 실패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친하기만 하고 모를 때, 많이 봐서 익숙하기만 하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을 때 우리 인간이 이때 실패하겠죠. 그게 일이든 공부든 심지어는 대화든. 사람들은요, 이 기능, 메타인지라고 하는 엄청난 센서와 모니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 끝날 일을 1초 안에 끝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로 하여금 그거를 적당하게 낯설게 보게 만들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능력은 똑같아도 혹은 심지어 능력이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은 이 실험을 정말 많은 학교에서 했는데 제가 평범한 초등학교 3학년 1반부터 4반까지 4개의 반에 각각 똑같이 30분씩 들어가고 똑같은 재료 주고 똑같은 일을 시켜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죠. 그리고 3학년 1반부터 4반까지 이 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각 반마다 제가 말의 간격과 시간 순서를 살짝만 바꿉니다. 아이들의 메타인지가 각 반마다 이걸 약간씩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 차이는 어느 정도 크게 나느냐면 3학년 1반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3학년 2반 꽤 똘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3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들, 3학년 4반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3학년 1반에 들어가서요, 아이들한테 이런 물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다 얘기해요. 얘들아, 여기서 각자 5개씩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봐. 이러면 아이들이요, 이런 거나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이게 특이한 거 있죠? 이런 건 절대 안 골라요. 왜? 왠지 뒷감당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예, 기본 도용으로 고릅니다. 이렇게 골라서 남자애들의 70%는 자동차 만들어요. 여자애들의 80%는 이걸로 집 만들어요. 다 똑같이 만들어요. 천편일률적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창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2반에서는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말의 간격만 벌립니다. 그래도 애들은 되게 달라져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싹 나가버려요. 그럼 아이들은 그게 끝인 줄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이제 1반 아이들과 다르게 2반 아이들은 오히려 밑에 있는 거 골라요. 왜? 이젠 부담이 없거든요. 취향이 나옵니다. 취향이라는 게. 자, 다 제각각으로 다르게 고르고 특이한 거 위주로 골라요. 그럼 문 열고 싹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네가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투덜거리긴 하지만 뭡니까? 이젠 아이들이 다 제각각으로 집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게 나와요. 이제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왜? 지 취향대로 골랐고요. 다 다른 걸 골랐기 때문에 야, 넌 그런 거냐? 난 이런 거거든? 이러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2반 아이들은 꽤 똘똘하고 재밌고 신기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3반에서는요, 이걸 아예 가려놔요. 아직 안 보여줍니다. 그래놓고 이거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이거 안 본 상태에서. 애들이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아세요?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와요. 제가 다 들어요. 그리고 뭐 할지 아시겠죠? 자, 이제 커튼을 올립니다.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거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4반에서도 3반이랑 똑같아요. 그럼 4반 아이들도 3반 아이들처럼 간신히 5개를 고릅니다. 4반에서는요, 이렇게 다 고르고 나면 옆 사람이랑 바꾸라 그래요. 재밌는 건요, 이 3, 4반 아이들이 만든 거를 누구 거랑 비교하냐면요,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1등한 아이들. 이 창의력 올림피아드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서 1등한 아이들 거랑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똑같은 재료 주고 만들게 한 거와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 4반 아이들이 만들어낸 걸 비교해보면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 4반 아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의 창의력 점수가 2배 가까이 높게 나와요. 타고난 지능과 타고난 기억력과 타고난 연산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메타인지를 어떻게 건드려서 그걸 어떻게 보게 만드느냐입니다. 메타인지를 건드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상위 0.1% 학생들의 비밀. 제가 몇 년 전에 모 방송사랑 같이 정말 전국 최상위권 아이들,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이 60만 명, 70만 명, 뭐 좀 줄어들어도 50만 명 수준이니까, 그런데 천등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IQ? 차이 안 났어요. 기억력?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메타인지를 보면 독특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차이 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2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12개를 기억해낸 아이는 10개를 기억해낸 아이보다 2개만큼 기억력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건 뛰어난 아이들과 평범한 아이들 간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0개의 단어를 보고 난 다음에 나 14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예측하고 난 다음에 실제 써봐 라고 했더니 12개를 기억합니다. 그럼 얘는 자기 예측과 실제 기억해낸 것의 차이가 2개 생긴 거죠. 그런데 나는 10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예측했는데 정말 10개를 기억해내면 아까 그 12개 기억해내는 아이보다 2개 덜 기억했지만 자기 예측과 실제 기억해낸 것 사이의 편차, 차이는 0이죠.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차이가 0이에요. 대부분 0이에요. 근데 평범한 아이들은 기억력은 똑같은데 그 편차가 자꾸 커져요. 메타인지가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기억력을 보는 눈이 부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학교 생활에서 뭐가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구나. 그때 제가 해드린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세상엔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2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단호해요. 2번째만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봐야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고 이 뛰어난 친구들의 학교 생활을 봤더니 놀랍게도 얘네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자기 친구들한테 무언가를 설명해주면서 쓰고 있어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그런데요, 1시간 정도 설명하면 아무리 뛰어나도 대략 10번 가까이 막혀요. 그 막힌 지점이 뭡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데예요.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던 거를 모르고 있었던 데죠. 그걸 하루에 10개씩 발견하면 공부를 못하라고 해도 못할 수가 없겠죠. 얘네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이죠. 전교 1등 입장에서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꼴찌 하는 애예요. 전교 2등 하는 애는요,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구나 라고 아직 얘기 안 해준 것도 턱하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전교 꼴찌 하는 친구들은요, X제곱이 뭔지를 아예 몰라요. 이런 질문도 하죠. 야,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끔해?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이유부터 설명해야 돼요. 훨씬 더 본질적인 설명을 해야 되죠. 훨씬 더 내 설명에 많이 막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메타인지가 훨씬 더 강하게 점검받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는 언제 나올까? 나랑 똑같은 수준 혹은 내가 전문가라면 나와 비슷한 수준의 전문가한테 설명을 할 때는 우리는 뭘 씁니까? 전문 용어를 써요. 그 전문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왜? 그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 일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 용어를 못 써요. 그러면서 아예 본질에 가까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왔으면 우리는 지금도 카메라에 뭘 넣었어야 됩니까? 필름을 넣어야 됩니다. 옛날에 필름값 비쌌던 거 기억나시죠?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공로가 뛰어났는지 오바마 대통령이 공로상까지 주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자, 스티븐 사손입니다. 1970년대 후반이에요. 코닥에 있었던 직원인 스티븐 사손이요, 필름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어린애예요. 어린애한테 필름을 성인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절대 설명 못합니다. 필름을 대학생한테 설명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필름은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란다. 어린애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필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만한, 다시 말해서 전문 용어 없이 써야 되죠. 그래서 스티븐 사손이 어떤 어린이한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필름은 그릇이야. 그릇이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담으니까. 아이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릇이 그날따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예요. 필름도 그릇인데 이것도 그릇이네. 자, 그렇다면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으로만 가야 돼? 카세트 테이프로 갈 수도 있겠네. 이 아이디어가 순식간에 나온 거예요. 필름도 그릇이다, 필름은 그릇이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 일과 무관한 사람한테. 내 일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공부를 설명하다 보면 인간은 그때 가장 지루해진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세게 점검받고요. 메타인지가 폭넓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가면 굉장히 이런 문화가 많이 번져 있고 그리고 잘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면요, 탑 엔지니어나 탑 프로그래머들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나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가서 재능기부 차원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만드는 디바이스, 즉 장치를 그게 뭔지 설명해요, 애들 앞에서. 전문가들한테 1분이면 설명될 게 아이들한테는 1시간 걸려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전문 용어를 못 쓰니까. 재구성해야 되니까. 필름도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온 거죠. 그런데 그게 되는 순간 그 엔지니어들과 그 프로그래머들은 통찰이 옵니다. 자기 일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마련하죠. 그쪽 사람들이 스타트업이 빠른 게 제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일과 무관한 사람, 내 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도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좀 유난히 내 아이보다 좀 뛰어난 아이, 내 아이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 내 아이보다 무언가 우수한 아이들과만 어울리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아이와 많이 다른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게 해야, 그리고 공부하게 해야 서로 입을 엽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해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서로 물어봐 주면서 우리는 설명이라고 하는 걸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가 지혜로워지고 정확해지면서 우리는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그 다음에 정확해지는 길을 가게 돼 있죠. 내 아이보다도 무언가를 잘 모르는 아이들과 이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준비한 게 이겁니다. 가위와 실, 당신의 선택은? 천장에요, 실처럼 얇은 줄만 2개 매달려 있어요.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장으로부터 저 실처럼 얇은 2개의 줄을 떼어내지 않고 2개를 이어라. 이 난감한 상황에 제가 더 어이없는 물건을 하나 줘요. 그게 가위예요. 그러니까 투덜대요.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줬으니까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물건을 주면서 이걸 쓰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9%가 이렇게 씁니다. 가위를 쓸 때처럼 잡고요, 그 가위끝으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아이들이 이게 헛수고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천태만상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뭐 중고등학교 때 과학영재반에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더만 40분 내내 이거 한 학생도 있어요. 막 이랬더니 정전기 막 이거 한 학생도 있었고. 예.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방에 들어갈 때 가위가 아니라 망치를 주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분 내에 문제 해결합니다. 망치를 한쪽 끝에 묶어요. 그리고 던지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기다려서 잡아가지고 연결해요. 가위는 묶을 때 천지죠. 근데 가위와 실의 관계가 뭐겠습니까?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도 어딘가에 묶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 2번째 생각으로 옮겨가는 걸 90%가 끝내 못합니다. 메타인지를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 걷기. 우리는 계속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자, 그런데 가위 주고도 저 실 끝에 묶게 해서 문제 해결하게 만드는 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게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머리가 빠져나와서 이젠 드디어 몇 분만 밖에 나가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튀어들어와요. 와 하면서. 그래서 가위를 저 끝에 묶습니다. 계속 방 안에 남아있었던 애들은 지금도 이러고 있고요. 계속. 예. 걸었을 때야 메타인지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아세요? 목적 없이 걸어야 돼요. 목적 없이 걷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도구가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갑과 스마트폰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두 개를 놓고 걷거나 밖에 나가 본 적이 지난 1년 동안 과연 몇 분이라도 되냐 이거예요. 우린 없어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목적 없이 하루에 30분만 걷게 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첫 번째 떠올랐던 그게 고정관념이든 틀린 답이든 아니면 막혔던 생각이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옵니다. 메타인지를 똑똑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죠. 이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실천을 해도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컴퓨터와는 다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타인지를 똑똑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스스로 아이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